국가를 위해 살아온 분석관과 진실을 기록하는 한 여자의 만남. 그리고 단 한 번의 선택. 이 이야기는 죽이지 않았다는 말이 정말 변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는 밤새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를 고쳤다. 사고 가능성 87%.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였다. 누군가는 곧 죽는다. 그는 펜을 내려놓지 않았다. 전화 너머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대상, 사망 확인. 방 안은 조용했지만 심장은 처음으로 뛰었다. 그는 화면을 껐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사고였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가정보기관 본부 지하 3층. 김태윤은 모니터 세대 앞에 앉아 있었다. 왼쪽 화면엔 중동 지역 테러 발생 패턴, 가운데 화면엔 국제인권활동가들의 이동 경로, 오른쪽 화면엔 각국 정보기관의 암호 통신 빈도가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업무는 단순했다. 데이터를 읽고 패턴을 찾고 확률을 계산하는 것. 그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총도 쏘지 않았고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를 썼을 뿐이다. 그 보고서가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는 애써 생각하지 않았다. 분석관 김태윤, 보고서 제출 완료했습니까? 내선 전화기에서 박정훈 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윤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린 뒤 간결하게 대답했다. 예, 방금 전송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태윤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레바논 소재 인권활동가 A. 사고 가능성 분석 보고서. 보고서 결론은 명확했다. 해당 인물의 활동 지역, 접촉 인물, 통신 패턴을 종합 분석한 결과 72시간 이내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발생 가능성 83%. 그는 수치를 조작하지 않았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가 한 일은 그 수치를 문서로 옮긴 것뿐이었다. 사무실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윤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뉴스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레바논 베이루트 차량 폭발 사고로 국제인권단체 관계자 1명 사망. 그는 기사를 클릭했다. 사진 속엔 불탄 차량과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보였다. 기사는 사고로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윤은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폰을 다시 넣었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교통정보, 날씨, 가벼운 음악. 그는 창밖을 보았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차들, 불 켜진 아파트들, 평범한 저녁 풍경.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밥을 먹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잠들 것이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방금 한 사람이 죽었다.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이했다. 태윤은 정장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다. 식탁 위엔 먼지가 쌓인 사진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20년 전 사진. 아버지와 어린 태윤이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보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다. 내일은 일본 국제기구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동아시아 인권 문제 관련 국제회의. 그의 임무는 간단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위험 인물을 선별하는 것.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다. 발신, 박정훈. 제목, 긴급 관찰, 대상 추가 지정. 태윤은 이메일을 열었다. 내일 도쿄 회의에서 일본인 조사관 오가와 미사키를 중점 관찰하시오. 해당 인물은 최근 동아시아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며 우리 측의 민감한 정보를 다룰 가능성이 있음.
접촉은 허용하되 감정 개입은 금지. 상세 브리핑은 내일 오전 8시 화상회의로 진행. 태유는 이메일을 닫았다. 그리고 오가와 미사키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몇 개의 논문, 국제기구 프로필, 언론 인터뷰 기사가 뜨였다.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34세, 국제인권조사관, 일본 출신, 전문 분야, 전쟁범죄 및 국가폭력 피해 기록. 태유는 사진을 확대했다. 여자의 눈빛이 또렷했다. 그 눈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결의 같은 것, 혹은 슬픔 같은 것. 그는 화면을 껐다. 내일이면 그녀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분석할 것이다. 위험 인물인지 아닌지, 제거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이 그의 일이었다. 태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의 잔상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레바논의 차량 폭발,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83%라는 수치.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나는 계산했을 뿐이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되뇌는 주문이었다. 15년 동안 그를 지켜온 문장. 아버지가 산업 스파이 누명을 쓰고 자살했을 때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 감정은 실수를 만든다. 감정은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지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은 효과적이었다. 새벽 3시, 태유는 잠에서 깼다. 이유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밤이었다. 그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내일이면 도쿄다. 내일이면 그녀를 만난다. 관찰, 대상 A, 오가와 미사키. 태유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태유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공항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 CCTV의 위치, 비상구의 방향. 1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는 가방을 챙겨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로폰기, 국제 컨벤션 센터까지 부탁합니다.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론 도쿄의 빌딩 숲이 펼쳐졌다. 태유는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 일정을 다시 확인했다. 오전 10시, 개회식. 오후 2시, 제1세션, 동아시아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 기록 프로젝트. 발표자, 오가와 미사키. 그는 어젯밤 받은 브리핑 자료를 떠올렸다. 박정훈 팀장의 목소리가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들려왔었다. 오가와 미사키, 34세, 15세 때 동일본 대지진으로 가족 전원 사망. 이후 국제인권 분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지난 5년간 전쟁범죄 피해자 증언을 수집해왔고 최근엔 동아시아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까?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동아시아 각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강제 이주, 정치범 처형 등의 기록입니다. 문제는 그녀가 수집한 증언 중 일부가 우리 측 과거 작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사 속도로 봐선 6개월 이내에 특정 패턴을 발견할 겁니다. 태유는 잠시 침묵했다. 화면 속 박정훈이 말을 이었다. 자네 임무는 간단합니다. 접촉해서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파악하시오. 접촉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감정 개입은 금지입니다. 자네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컨벤션 센터 앞에 멈춰섰다. 태유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다. 건물 입구엔 각국 언론사 로고가 붙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는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대형 홀은 이미 절반 이상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각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직원, 학자, 언론인. 태유는 중간쯤 자리에 앉아 행사 자료집을 펼쳤다. 오후 세션 발표자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았다. 오가와 미사키, 국제인권조사기구 선임조사관. 개회식이 시작됐다. 사회자의 인사, 주최 측 환영사, 기조연설. 태유는 무대를 보는 척하며 주변 인물들을 관찰했다. 누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누가 메모를 하는지, 누가 휴대폰을 보는지. 오전 세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태유는 군내 카페테리아로 이동했다. 샐러드와 커피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때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재킷을 입은 여자였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또렷한 눈.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더 차분해 보였다. 오가와 미사키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샌드위치 한 개와 차를 받아 들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태윤이 앉은 테이블 근처로 걸어왔다. 다른 자리들은 대부분 사람들로 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윤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일본어였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샌드위치를 풀었다. 태윤은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손은 가늘었지만 손톱은 짧게 정돈되어 있었다. 손목엔 낡은 가죽 시계가 차 있었다. 행사 자료집 모서리가 약간 접혀 있었다. 그녀는 꼼꼼하게 읽는 사람이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태윤은 짧게 대답했다. 네, 정부 관계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국제인권조사기구에서 왔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발표 예정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자료집에서 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긴장되네요. 오늘 발표가 제게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거든요. 태유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어떤 내용입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3년간 127명의 생존자를 인터뷰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태유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힘든 일이겠습니다. 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실례지만 어떤 부서에서 일하세요? 태유는 준비된 대답을 했다. 외교부 산하 인권협력과입니다. 아, 그럼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시네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행사 자료집을 펼쳤다. 혹시 오후 발표 끝나고 시간 되시면 제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 정부 측 의견도 듣고 싶어서요. 태유는 0.5초간 생각했다. 이것은 기회였다. 접촉, 명분이 생긴 것이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후 세션 끝나고 로비에서 뵐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쟁반을 들고 떠났다. 태유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출구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태유는 눈을 가늘게 떴다. 긴장, 불안, 압박감. 그녀는 자신이 다루는 내용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다. 태유는 스마트폰을 꺼내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했다. 수신 박정훈. 내용 1차 접촉 완료. 오후 세션 후 추가 접촉 예정. 대상 인물 현재 심리 상태 긴장. 사명감 강함. 위협 인식 없음. 메시지를 보낸 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멀리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으로 돌아갔다. 오후 2시 그녀의 발표가 시작될 것이다. 그는 그녀를 관찰할 것이다.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위험한 인물인지. 그것이 그의 임무였다.
하지만 그가 아직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다. 관찰자는 때때로 자신이 관찰하는 대상에게 관찰당한다는 사실을. 오후 2시, 회의장 조명이 어두워졌다. 무대 위로 한 줄기 조명이 내려앉았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다. 다음 발표는 국제인권조사기구 오가와 미사키 선임조사관입니다. 발표 주제는 침묵에서 기록으로 동아시아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 프로젝트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태유는 중간 좌석에 앉아 무대를 주시했다. 그녀가 단상으로 올라왔다. 검은 블라우스, 회색 재킷, 그리고 손에 든 얇은 서류 뭉치.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둘러보았다. 3초간의 침묵.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오가와 미사키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127명의 생존자를 만났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통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입니다. 얼굴입니다. 그리고 기억입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다. 흑백 사진 한 장. 1960년대로 보이는 한 마을의 전경이었다. 논밭과 초가집, 그리고 웃고 있는 사람들. 이곳은 1968년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주민 4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은 장소, 하지만 폐허가 된 모습. 1968년 11월 17일, 이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생존자는 단 한 명. 당시 7살이었던 김순희 할머니입니다. 태유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스크린에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또렷한 눈빛.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60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또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죽은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은 2번 죽는 거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계속 이어갔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남긴다. 그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보존한다. 슬라이드가 넘어갔다. 또 다른 사진,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이야기. 1970년대 도시 변두리, 1980년대 산속 마을, 1990년대 국경지대. 각각의 장소에서 사라진 사람들, 각각의 이름. 태유는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가 언급하는 지명, 연도, 사건 개요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점점 느려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박철수, 32세 교사, 1975년 실종. 이명자, 28세 간호사, 1982년 행방불명. 정도훈, 19세 대학생, 1987년 사망.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그녀는 이름을 읽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마치 그 이름들이 다시는 잊혀서는 안 된다는 듯이. 태유는 타이핑을 멈췄다. 화면 속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서류를 넘기는 순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이어갔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자주 질문받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된 일을 다시 꺼내느냐? 이미 지나간 일 아니냐? 이제 그만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역사는 역사일까요?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은 존재한 것일까요? 증언이 사라지면 진실도 함께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저는 15세 때 가족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다. 청중들이 술렁였다. 태유는 눈을 가늘게 떴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제 부모님, 남동생, 할머니, 4명 모두 쓰나미에 휩쓸려 갔습니다. 저는 그날 도쿄에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처음 몇 년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제가 살았을까? 왜 제가 그곳에 없었을까?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스크린이 꺼졌다. 무대 조명만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대신 말해야 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들었다. 제가 만난 127명의 생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침묵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혹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절망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결국 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다. 127개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목록. 이것이 제 프로젝트의 전부입니다. 127개의 이름, 127개의 이야기, 127개의 기억. 저는 이것을 세상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는 잊혀지지 않도록.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엔 몇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기립박수였다. 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는 멈췄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무대 위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가 무대 옆 계단을 내려올 때 그녀의 손이 난간을 꽉 잡는 것이 보였다. 떨리고 있었다. 태유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루는 이야기의 무게를 그녀 스스로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다. 그녀는 하나하나 차분하게 답했다. 태유는 그녀의 답변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위험하다. 하지만 그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정보 때문에. 세션이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태유는 로비로 나왔다. 약속대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셨나요? 아니요. 방금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피로가 역력했다. 발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렸어요. 태유는 그녀의 손을 봤다.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좋아요. 두 사람은 컨벤션 센터 1층 카페로 향했다. 그리고 태유는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밖으로는 도쿄 거리가 보였다. 저녁 무렵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태유는 아메리카노를, 미사키는 따뜻한 녹차를 주문했다. 발표 준비하느라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태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미사키는 녹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3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졌다면 다행이에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실 어제 밤엔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죠. 제가 이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혹시 제 실력 부족으로 그분들의 목소리가 왜곡되는 건 아닐까? 태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손이 찻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미사키는 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5세 때 가족을 잃었어요. 쓰나미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왜 제가 그날 도쿄에 있었는지에 대한 자책. 몇 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다 대학교 3학년 때 전쟁 범죄 관련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기록해야 한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태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있었다. 미사키는 계속 말했다. 처음엔 제 가족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진을 모으고 이웃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그날의 흔적을 찾았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신 겁니까? 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유는 창밖을 보았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퇴근길 직장인들, 저녁 약속을 향해 가는 연인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여자는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어둠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힘들지 않습니까? 태윤의 질문에 미사키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힘들죠.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반복돼요. 때로는 제 가족의 얼굴과 겹치기도 하고.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멈추는 순간 그 이야기들도 멈추니까요. 태유는 그녀를 바라봤다. 데이터로는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무게. 보고서에 적을 수 없는 감정. 당신은요? 미사키가 물었다. 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세요? 인권협력과라고 하셨죠? 태유는 잠시 멈췄다. 준비된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 멈췄다. 그 대신 다른 말이 나왔다. 저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미사키의 눈빛이 변했다. 언제요? 20년 전입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태유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은 임무가 아니었다. 접근 전략도 아니었다. 그냥 나온 말이었다. 아버지는 산업 스파이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괜찮지 않았다. 그 일 이후로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논리와 데이터로 판단하려 했죠. 미사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하신 거군요. 네. 정확한 정보, 명확한 판단. 그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이었습니까? 태유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지금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태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커피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미사키는 작게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감정을 배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감정을 배제하면 진실의 절반도 담을 수 없다는 걸. 무슨 뜻입니까? 숫자와 날짜만으로는 그 사람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어요. 43명, 사망이라는 통계 뒤엔 43개의 삶이 있고 43개의 이야기가 있죠. 그걸 기록하려면 감정을 느껴야 해요. 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물론 힘들어요. 매번 무너질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제대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진짜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태윤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프지 않으면 진짜 이해할 수 없다. 그는 15년간 아픔을 거부해왔다. 감정을 지워왔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렸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였다. 발신, 박정훈. 내용, 진행 상황 보고 바람. 대상 인물 위험도 평가 필요. 태유는 화면을 껐다. 그리고 다시 미사키를 봤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가 오네요. 미사키가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작게 웃었다. 그 순간
태유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편안함 같은 것. 아니, 연결 같은 것.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위험했다. 다음 일정은 언제입니까? 태윤이 물었다. 내일 오전에 패널 토론이 있어요. 그 다음엔 서울로 가려고요. 한국에서도 인터뷰 일정이 몇 개 있거든요. 서울에서요? 네. 혹시 서울에서도 뵐 수 있을까요? 태윤은 짧게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미사키는 밝게 웃었다. 좋아요. 그럼 서울에서 또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당신도요. 미사키는 손을 흔들며 빗속으로 걸어갔다. 태유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재킷으로 머리를 가리며 뛰어갔다. 태유는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화면엔 빈 문서만 깜빡이고 있었다. 대상 인물 위험도 평가.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장을 썼다. 추가 관찰 필요. 그것이 그가 쓸 수 있는 전부였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서울. 태유는 광화문 근처 카페에서 미사키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종로 거리가 보였다. 평일 오후,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도쿄에서 돌아온 뒤, 그는 3번이나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매번 박정훈 팀장에게 반려당했다. 너무 모호합니다. 구체적인 위험도 수치를 제시하시오. 대상 인물의 조사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김 분석관, 감정 개입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질문에 태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카페 문이 열렸다. 미사키가 들어왔다. 회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른 모습. 그녀는 태윤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미사키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해진 검은색 노트였다. 오늘 인터뷰는 어땠습니까? 태윤이 물었다. 미사키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힘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사키는 커피를 주문한 뒤 조용히 말했다. 오늘 만난 분은 83세 할머니였어요. 1980년대 일을 증언해 주셨죠. 인터뷰 내내 우셨어요. 60년간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라고.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빼곡한 필기가 가득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이야기를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죽은 사람이 돌아오나요? 태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사키는 계속 이어갔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록은 해야 한다고,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녀는 노트를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자기 위안인 건가? 태유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이 노트요. 미사키가 노트를 들어 보였다. 여기엔 제가 혼자 쓰는 기록이 있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못 쓰는 것들. 제 감정, 제 생각, 제 두려움.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어느 페이지를 보여줬다. 누가 더 벌을 받을까? 죽은 사람, 아니면 살아남은 사람? 태유는 그 문장을 읽었다. 그 아래로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래서 매일 죽는다. 이게 제 진짜 기록이에요. 미사키는 조용히 말했다. 공식 보고서엔 객관적인 사실만 적어요. 날짜, 장소, 피해자 수. 하지만 이 노트엔 제가 정말 느낀 것을 적어요. 그들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말하지 못한 침묵까지. 그녀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이 페이지는 제 가족에 관한 거예요. 태유는 그 페이지를 봤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1년 3월 11일.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들. 엄마는 항상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였다. 동생은 축구를 좋아했다. 아빠는 일요일마다 나를 도서관에 데려갔다.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러줬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나는 그날 도쿄에 있었다. 나만 살았다. 미사키의 손이 떨렸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살았을까? 왜 저만 그날 도쿄에 있었을까? 태유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죠. 쓰나미가 저를 덮치는 꿈. 가족들이 저를 부르는 꿈. 깨어나면 혼자였어요. 항상 혼자.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제 죄책감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게 됐어요. 이건 죄책감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하시는 겁니까? 미사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살아남은 사람이 기록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은 정말로 사라지는 거니까요. 태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의 손으로 작성된 보고서들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이름이 그의 보고서 때문에 사라졌을까? 당신은요? 미사키가 물었다. 당신 아버지 이야기요. 그 뒤로 어떻게 사셨어요? 태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감정을 지웠어요. 아프지 않으려고. 다시는 누군가를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하신 거군요. 네. 데이터로 판단하고, 숫자로 계산하고, 감정 없이 분석하는 일.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태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외로웠다. 15년 내내 외로웠다. 저도 외로워요. 미사키가 조용히 말했다. 매일 밤 혼자 울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거든요. 때로는 제 가족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면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옳은 일인가? 그녀는 태윤을 똑바로 봤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멈추면 그들의 목소리도 함께 멈추니까요. 태윤의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미사키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약해요. 매일 무너져요. 하지만 다음 날 또 일어나요. 그게 살아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 순간 태윤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였다. 발신, 박정훈. 내용, 긴급. 대상 인물 조사 범위 확대. 48시간 내 최종 보고서 제출. 사고 가능성 수치 산출 필요. 태윤은 화면을 봤다. 그리고 미사키를 봤다. 그녀는 노트를 덮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이상한 얘기 많이 했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인터뷰 일정이 있어요. 그때 또 뵐 수 있을까요? 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48시간. 그 안에 그는 결정해야 했다. 그녀가 위험 인물인지, 제거 대상인지.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다. 종로 거리는 여전히 붐볐다. 미사키는 손을 흔들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태유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가 15년간 지워온 감정이 지금 이 순간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를 잃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태유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보고서를 써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다. 밤 11시, 여의도 국가정보기관 본부. 태유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엔 미완성된 보고서가 떠 있었다. 대상 인물 오가와 미사키 34세. 일본 국적 조사 내용 동아시아.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 수집 현재 진행 상황 127건 기록 완료. 추가 조사 진행 중 위험도 평가.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태유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 반복했다. 하지만 타이핑은 시작되지 않았다. 옆 모니터엔 미사키의 조사 데이터가 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명단, 지역별 분포도, 시기별 사건 분류. 그리고 그 데이터 속에서 특정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 동남아시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실종 사건, 1980년대 초반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불명확한 작전 기록, 1990년대 특정 인권활동가들의 연쇄 사고, 모두 공식 기록에는 없는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태유는 알고 있었다. 이 패턴 뒤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미사키는 그 패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김 분석관. 내선 전화가 울렸다. 박정훈 팀장이었다. 네, 팀장님. 보고서는 어떻게 됐나? 작성 중입니다. 48시간이라고 했네. 이제 36시간 남았어. 수치 산출은 끝났나? 태유는 옆 모니터를 봤다. 그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다. 오가와 미사키, 사고, 가능성 분석 조사 속도, 접촉 인물, 정보 접근 범위를 종합 분석한 결과 72시간 이내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발생 필요성 89%. 필요성.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 김 분석관. 네. 계산 완료했습니다. 좋아. 내일 오전까지 최종본 제출하게.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다. 태유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89%. 레바논 인권활동가 때는 83%였다. 그때 그는 아무 고민 없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다. 이번엔 89%. 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강, 다리 위의 불빛, 잠들지 않은 도시. 저 어딘가에 미사키가 있을 것이다. 호텔 방에서 노트를 펼치고 오늘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태유는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위험도 평가 중 미디엄 사고 가능성 34% 권고 사항 지속 관찰 직접 개입 불필요 89%를 34%로 바꿨다. 데이터를 조작했다. 15년 경력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다. 저장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손이 떨렸다. 그는 멈췄다. 이게 맞는 건가? 나는 지금 국가를 배신하는 건가? 하지만 다른 생각이 밀려들었다.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배신이었던 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다. 그들도 미사키처럼 단지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새벽 2시. 태유는 보고서를 완성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파일을 열었다. 자신의 과거 보고서들. 지난 15년간 작성한 모든 분석 보고서.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려갔다.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3년. 각 보고서 뒤에 붙은 후속 기록을 확인했다. 대상 인물 A, 교통사고 사망, 대상 인물 C, 익사 사고, 대상 인물 F, 추락사, 대상 인물 K, 강도 피해 사망. 17명. 지난 15년간 그의 보고서 이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7명이었다. 태유는 화면을 껐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나는 계산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거짓처럼 들렸다. 계산도 선택이었다. 보고서도 무기였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을 뿐 방아쇠는 당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새벽 4시. 태유는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추가했다. 본 분석관은 해당 인물에 대한 직접 개입을 강력히 반대함. 이유 정보 가치 및 국제적 파장 고려. 거짓말이었다. 진짜 이유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 그녀를. 보고서를 제출했다. 오전 8시. 전화가 왔다. 김 분석관,
팀장실로 오게. 태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으며 예상되는 대화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박정우는 의심할 것이다. 추궁할 것이다. 증거를 요구할 것이다. 팀장실 문을 열었다. 박정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 태윤의 보고서가 인쇄되어 있었다. 앉게. 태윤은 앉았다. 박정훈은 보고서를 들었다. 이게 자네 최종 판단인가? 네. 89%가 34%로 바뀌었네. 설명해보게. 태윤은 준비한 대답을 했다. 추가 분석 결과 대상 인물의 조사가 우리 측 민감 영역에 도달하기까지 최소 18개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의 의심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정우는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자네, 감정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정말? 박정우는 태윤을 똑바로 봤다. 김 분석관, 자네는 15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네. 자네 분석은 항상 정확했어. 그래서 우리가 자네를 믿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80도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네 도쿄에서 그 여자를 만났지? 업무상 접촉이었습니다. 업무상? 박정우는 파일을 하나 꺼냈다. 사진이었다. 도쿄 카페에서 미사키와 마주 앉아 있는 태윤의 모습. 서울 종로 거리를 함께 걷는 모습. 이것도 업무인가? 태윤은 사진을 봤다. 감시받고 있었다. 처음부터. 김 분석관, 자네가 뭘 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명심하게. 우리는 손을 더럽히지 않아. 보고서만 쓸 뿐이야. 그게 우리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야. 박정우는 일어섰다. 48시간 주겠네. 보고서를 다시 쓰게. 제대로 된 수치로. 만약 거부하면.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자네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게. 태윤은 팀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48시간. 그 안에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미사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십니까?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답장이 왔다. 네. 괜찮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태윤은 시간과 장소를 보냈다. 그리고 알았다. 이 순간부터 그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감정을 선택한 순간 시스템은 그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했다. 저녁 7시 북한산 자락의 한적한 찻집. 태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미사키를 기다렸다. 이곳은 CCTV가 없었다. 그가 일부러 고른 장소였다. 문이 열리고 미사키가 들어왔다. 그녀는 태윤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여기 찾기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요. 미사키는 자리에 앉으며 태윤을 봤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태윤은 주변을 살폈다. 다른 손님은 3팀뿐이었다. 모두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사키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외교부 인권협력과 직원이 아닙니다. 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국가정보기관 소속입니다. 위기분석관. 제 임무는 당신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사키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부터요? 네. 도쿄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사키는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왜 저를? 태윤은 천천히 설명했다. 당신이 수집하고 있는 증언들, 그중 일부가 우리 측 과거 작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실제로 진행된 작전들이 있었습니다. 미사키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럼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증언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진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를 감시한 거군요.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사키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기다려 주십시오. 왜요? 더 감시하려고요. 들어주십시오. 제발. 미사키는 멈췄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공포,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저는 당신에게 경고하러 왔습니다. 태유는 말을 이었다. 제 상부에서 당신을 위험 인물로 분류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당신에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미사키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가 특정 수치를 제시하면 그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태유는 잠시 멈췄다. 레바논의 차량 폭발, 방콕의 호텔 추락사, 베를린의 지하철 사고, 모두 제 보고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미사키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당신이... 저는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미사키는 태윤을 바라봤다.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을 죽였어요? 태윤은 대답했다. 17명입니다. 미사키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왜 제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태유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당신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고통을, 당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더 이상 당신을 숫자로 볼 수 없었습니다. 미사키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도망가라고요? 제 일을 포기하라고요? 72시간 안에 한국을 떠나십시오. 일본으로 돌아가서 조사를 중단하십시오. 그럴 수 없어요. 미사키는 단호하게 말했다. 127명의 사람들이 저를 믿고 증언했어요. 제가 도망가면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묻히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그 이야기들도 함께 죽습니다. 그래도 도망갈 수는 없어요. 태유는 주먹을 쥐었다. 왜 그렇게 고집스럽습니까?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사키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15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쓰나미가 저를 데려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매일 생각해요. 왜 제가 살았을까? 이유가 뭘까? 그녀는 가방에서 그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이게 제 답이에요. 저는 기록하기 위해 살아남았어요.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만약 제가 지금 도망가면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없어져요. 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요. 미사키는 태윤을 봤다. 당신도 알잖아요.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거. 그들이 저를 찾아낼 거라는 거. 태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거예요. 내일, 당장.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에 동시에 발송하겠어요. 제 증언 기록, 인터뷰 영상, 모든 증거 자료. 그러면 당신은 더 위험해집니다. 알아요. 하지만 자료가 공개되면 제게 무슨 일이 생겨도 진실은 남아요. 미사키는 노트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당신이 가지세요. 왜 제게 주는 겁니까? 당신이 필요할 거예요. 증거로. 태유는 노트를 봤다. 그 안엔 그녀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당신도 선택해야 해요. 미사키가 말했다. 15년간 당신은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한 명의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보고서를 쓸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지킬 건가요? 태윤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정훈이었다. 받지 않을 거예요? 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결정을 내렸다. 제가 돕겠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자료를 안전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내부 정보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미사키는 놀란 표정으로 태윤을 봤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데요? 저도 변수가 될 겁니다. 태윤은 작게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15년간 잘못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노트를 집어 들었다. 오늘 밤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내일 아침 제가 안전한 경로로 발송하겠습니다. 국제인권단체, UN, 주요 언론사, 동시에 보내면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태윤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비겁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사키는 태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찻집을 나왔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 오전 9시 다시 여기서 만나십시오. 네. 미사키는 택시를 잡아 떠났다. 태윤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지켜봤다. 그리고 알았다. 진실은 총보다 느리다. 하지만 결국 도착한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박정훈에게 부재중 전화가 7통 와 있었다. 태윤은 전화를 껐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새벽 4시 태윤의 아파트.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다. 미사키가 보내온 모든 자료를 암호화된 파일로 정리했다. 127명의 증언, 인터뷰 영상, 증거 문서, 그리고 그가 추가한 것. 지난 15년간의 내부 작전 기록, 발송, 대상 목록을 확인했다. 국제 엠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뉴욕타임스, BBC, 알자지라. 총 37개 기관, 예약 발송 시간 오전 9시. 그는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한 번만 누르면 끝이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었다. 태윤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엔터를 눌렀다. 예약 발송이 설정되었습니다. 발송, 시각 0900. 오전 6시. 휴대폰이 울렸다. 박정훈이었다. 태윤은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다시. 계속. 마침내 그는 받았다. 어디 있나? 박정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집입니다. 지금 당장 나오게. 본부로. 거절합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서를 쓰지 않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정훈이 낮게 웃었다. 자네, 미쳤나?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김 분석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네. 지금 당장 본부로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그러면 없던 일로 하지. 팀장님. 태윤은 조용히 말했다. 1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이 17명입니다. 저는 더 이상 18번째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자네가 죽인 게 아니야. 자네는 분석만 했을 뿐이야. 똑같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도 계속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박정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좋아. 자네가 선택한 거야. 이제 자네도 변수가 됐어. 알겠나? 전화가 끊어졌다. 태윤은 가방을 챙겼다. 노트북, 백업 드라이브, 여권, 현금, 그리고 미사키의 노트.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뒤돌아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오전 8시. 북한산 자락 찻집. 미사키가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태윤이 들어서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자료는 준비됐습니까? 네. 모두 당신이 보내준 경로로 전송했어요. 좋습니다. 제 쪽 파일도 예약 발송해놨습니다. 9시에 동시에 전송될 겁니다. 미사키는 시계를 봤다. 8시 15분. 45분 남았네요. 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찻집 안은 조용했다. 아침 손님은 아직 없었다. 두렵지 않아요? 미사키가 물었다. 두렵습니다. 태윤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도요. 미사키는 작게 미소 지었다. 15년간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이제 몇 분 안 남았네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8시 30분, 8시 45분. 태윤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였다. 모르는 번호. 마지막 경고다. 발송을 취소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태윤은 메시지를 지웠다. 8시 55분. 미사키는 태윤을 봤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혼자였을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저를 위해 모든 걸 버렸잖아요.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버린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겁니다. 8시 59분.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초침이 움직였다. 50초, 55초, 58초, 59초. 9시. 정각. 태윤의 노트북에서 알림이 떴다. 37개 파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미사키의 휴대폰도 알림이 울렸다. 발송 완료. 끝났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미사키는 눈물을 흘렸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태윤은 창밖을 봤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진실이 세상에 나왔다. 30분 후 첫 번째 반응이 왔다. 국제 엠네스티 긴급 성명 동아시아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 공개. 즉각적인 조사 촉구. 1시간 후 주요 언론들이 속보를 냈다. 127명의 침묵이 깨지다 수십 년간 묻혀온 국가폭력 증언 공개. 태윤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그는 받지 않았다. 대신 미사키에게 말했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요? 안전한 곳으로. 당분간. 당신은요? 저도 가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미사키는 태윤의 손을 잡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전할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당신을 알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찻집을 나왔다. 태윤은 그녀를 택시에 태웠다. 공항으로 가십시오. 가장 빠른 국제선으로. 당신도 조심해요. 그러겠습니다. 택시가 떠났다. 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다. 그리고 알았다. 그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구했다는 것을. 3개월 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미사키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각국 대표들 앞에서 그녀는 127명의 이야기를 증언했다. 전 세계 언론이 그 모습을 중계했다. 이 이야기들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어느 작은 라디오 방송국. 미사키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프로듀서에게 물었다. 혹시 김태윤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누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그가 듣고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었다. 이 일을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이름도 남기지 않고 단 한 명을 살렸습니다.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날 밤 어느 도시의 작은 카페. 태윤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미사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기록 -2025년. 그리고 첫 문장을 썼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선택을 했다. 그는 타이핑을 계속했다. 17명의 이야기. 그가 죽인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누구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그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기 때문이다. 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유는 계속 썼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